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제가 사실상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반수를 넘는 2030 세대의 부정적인 여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조치를 짚어봅니다. 2년 전 우리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말레이시아 화교 여배우와 베트남 난민 출신의 남자 배우가 주연상과 조연상을 휩쓸었습니다. 역대급 한미 연합 연습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가방으로 추정되는 김정은의 검은 가죽 가방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혁진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 52시간 근로제를 최대 주 69시간으로 바꾸자는 노동부의 방침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동개혁은 저는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의 그 수요에 따른 그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네, 보고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MZ세대, 2030 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더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주당 노동 시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이게 노동 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로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득의 노력이 충분했는가? 네.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MZ 세대들은 특징이 명분도 중요하지만 합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니 왜 이게 이런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괜히 이제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정부는 40대, 50대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특히 20대, 30대의 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 다 20대, 30대 MZ 세대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고 방식도 다르고, 저도 이제 50대이지만은 막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사회에, 국제사회 변동에 따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MZ 세대가 적극적으로 반발을 갖다 하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홍보에 실패하면 이건 실패한 정책이다. 네. 이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합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득하는 노력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고용노동부가 14일에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쭉 써오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와는 어떤 게 어떻게 특징적으로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꾀해보자. 지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하루에 8시간 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닷새 일하면 40시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연장 근로시간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40에다가 12를 더하면 52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2시간을 갖다가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이 몰릴 때는 정신이 없고 또 일이 없으면 또 한가해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특히 이제 IT 업계나 그런 업종은, 게임 업종이나 그런 쪽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통령이 일이 몰릴 때에는 일주일에 6일도 일을 하고 10시간 이상도 일을 해서 주 69시간까지 일을 갖다가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일이 없거나 그러면은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해도 되고, 네. 휴가를 열흘, 한 달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은 그 연장 근로의 단위를 지금은 주 단위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 주 단위가 아니고 월 단위, 분기 단위,
단위, 뭐 심지어 연 단위로까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노동 시간의 그 합리성을 갖다가 유연성을 갖다가 하고 합리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장점도 사실 있는 거는 보이는데 그런데 딱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괜히 노동 시간만 늘어나고 근로자들만 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오해는 반드시 불식돼야지 그래야지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 변호사 말씀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게 이제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에서 윤 대통령이 고노부의 발표에 급제동을 건 그런 셈인데요. 지난 연말의 여론조사 때부터 사실 이 MZ세대의 여론은 좋지 않았죠. 네, 이 주 60시간 근로시간 확대 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MZ세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반대가 55%. 오, 55요? 예, 그렇습니다. 찬성이 4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았고 그리고 남성, 여성 모두 반대 여론이 더 높았는데 특히 여성의 반대가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반대 여론이 여기 평균치가 50%대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20대의 반대 여론은 64%입니다. 어우. 60%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30대는 반대 여론이 66%. 그러니까 2030만 하면은 뭐 65% 전후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40대도 반대 여론이 66%. 네. 이렇게 전체 평균보다 20대, 30대, 40대에서 반대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최근 출범한 이른바 MZ세대 노조라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에 모두 아까 말씀하신 유연성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도 납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 역사에 퇴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냐.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갖다 해서 네. 근로시간에 대해서 노동시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정부가 뭐 일주일에 69시간을 뭐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갖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초과 근무 시간이 늘어나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임금이 문제가 되고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수당도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은 잔뜩 시키고 돈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그럼 이건 잘못된 정책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돈도 돈이지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무리해서 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무리를 하면 사람이 몸이 이제 건강을 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막 69시간 막 그렇게 일을 갖다가 하다 보면 그러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네. 한 총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을 펴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게끔 그러니까 결국은 이 69시간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더 네.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더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지 네. 뭐 어떤 누구의 그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고용노동부도요. 14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 약간 이제 한 발 물러서면서 유연한 그런 입장을 밝히는 건데 근로시간 개편안은 얼마든지 개편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부 측에서 지금 일각에서 오해가 있다. 너무 비현실적인 가정, 뭐 극단적인 가정 네. 이런 거라면서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보완도 하고 그리고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특히 지금 청년층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공짜 야근이 만연하는 거 아니냐. 공짜 야근. 네, 이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새 젊은 세대 공짜 야근 용납하지 않지 절대로 않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고용노동부 측에서 근절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리고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듣겠다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요. 여당과 정부 당국 이걸 당정이라고 하는데 내일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MZ세대 노조 뭐 새로 고침 아까 말씀하신 드린 거고요. IT 기업 전문가 또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토론회를 열릴 예정이라는데 여기서 뭐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도 중요하지만 노동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이제 법을 갖다가 고치려면 지금 우리나라 현재 정치 상황이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야당이 반대를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여당이 정책에 대해서 힘을 얻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자들의 지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네네.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야당을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다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건 좋은 제도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합치가 돼야 그걸 가지고 야당을 또 설득할 수 있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지금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늦기 전에 빨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 잘 합의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책이라는 건요. 발표한 뒤에 여론의 동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또 검토될 수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0 세대는 이 불합리를 참지 못합니다. 어떤 게 합리적인지 중지를 좀 모아봤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내일 토론회 이후에 달라지는 속보를 또 저희가 전해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95년에 이르는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의 역사가 또 새로 쓰였습니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의 사관왕 수상, 그리고 2021년 윤여정 씨의 여우조연상 수상에 이어서 올해는 말레이시아 화교인 배우 양자경이 아시아계 최초의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베트남 보트피플 남물 출신의 남자 배우 키호이 콴이 나무조연상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이 양자경의 수상작이 영어가 좀 길어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네. 제목 외우기도 조금 네. 좀 난해한데 이 영화가 그렇게 처음부터 화제작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도 이게 그 대규모 개봉을 했던 영화는 아닌데 일종의 B급 영화였었는데 이 영화가 지금 아카데미상에서 주요 부분을 완전히 휩쓴 겁니다. 그러니까 7관왕이에요. 그렇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연기상, 각본상, 편집상까지 주요 부분을 다 휩쓸다시피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느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의 어머니가 그 멀티버스 다중우주 여행을 떠나면서 네. 갑자기 막 가정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고 막 이런 식의 내용이 펼쳐지는 건데 그 기발한 상상력 네. 거기에 이제 아카데미가 많이 좀 가산점을 준 것 같고 네. 또 하나가 아시아계 가정의 고충 이런 것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게 최근에 미국 대중문화계가 보다 다양성을 많이 내보이려고 네.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카데미상도 기존의 백인 남성 위주 아니냐 그런 비판에서 탈피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아시아계 가정을 조명하는 이런 영화가 등장하니까 상을 많이 몰아주면서 자신들의 위상도 조금 제고하려고 그렇게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말로 하면요. 모든 곳 한꺼번에 이쯤 될 텐데 이거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줄여서요. 에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화 양쯔충 중국말로는 양쯔충이라고 하는데 우리 팬들은 다 그냥 발음하는 양자경이 더 와닿죠. 양자경 씨의 수상 소감부터 큰 화제가 됐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For all the little boys and girls who look like me watching tonight, this is a beacon of hope and possibilities. This is proof that dreams dream big and dreams do come true. And ladies, don't let anybody tell you you are ever past your prime. Never give up. I have to dedicate this to my mom, all the moms in the world, because they are really the superheroes. And without them, none of us will be here tonight. 네, 양자경 씨. 저도 학창 시절부터 봤던 그런 좀 배우인데 올해로 60세 우리 나이 환갑입니다. 그런데 환갑이면 전성기, 아까 그 황금기라고 하잖아요. 전성기가 지났다는 말 절대 하지 마라. 이 말이 큰 감동을 줬어요. 예, 이번에 그 수상 소감이 굉장히 감동을 주고 있는데 양자경 씨가 아이들한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고 특히 여성들이
황금기가 지났다는 말을 믿지 말라.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재경 씨 본인의 인생이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으니까 네. 나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좀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양재경 씨가 어렸을 때 원래 발레를 하려고 했었다가 척추 부상으로 그렇죠. 꿈을 포기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연기에 도전했고 미스 말레이시아를 했었고 미인 그렇습니다. 대회 나가서 예.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하고 돌아온 예,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에 도전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하면서 경력 단절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러다가 또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고 진출했는데 헐리우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조연급의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죠. 그러다가 지금 환갑이 거의 다 돼서 생전 처음으로 헐리우드에서 단독 주연을 한 게 이번 영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영화로 지금 아카데미에서 우뚝 섰으니까 환갑이 돼서 지금 또 하나의 절정기를 맞이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보면서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좀 이렇게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수상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저 장소 2년 전에 이제 윤여정 씨가 그렇습니다. 받았던 장소였고 봉준호 감독이 그 한 해 전에 또 섰던 네. 그 장소에 아시아계 돌풍이 또 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자경의 이 남편 역으로 나왔던 배우가 있었는데요. 베트남 보트피플 출신의 소년이었습니다. 키 호이 콴인데 인디애나 존스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억의 배우예요. 이 편에서 해리슨 포드, 인디 박사와 열연했던 그 귀여운 꼬마였죠? 네, 키호이 콴이 71년생이에요. 근데 이제 베트남 사람인데 화교 출신이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70년대 월남이 뭐 옛날 말로 하면 월맹한테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난민이 돼가지고 홍콩에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그 이주를 갔는데 인디애나 존스 2편이 언제 그 나왔냐면 84년도에 나왔었어요. 1984년. 1984년도. 그러니까 벌써 39년 전입니다.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야구 모자 쓴 꼬마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네네. 근데 베트남 난민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후에는 또 아시아계이고 해가지고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런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번에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갖다가 받았으니까 본인도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내는 당신의 시간이 올 거라고 말해줬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게 미국의 저력 아닌가. 미국은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저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키오이 콴 씨한테 굉장히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양자경 하면은 미스 말레이시아 출신 예스 마담 시리즈 보신 분들에게는 그 날렵한 무술이 기억날 테지만 최근에는 장쯔이, 주윤발과 열연한 와호 장룡, 이안 감독의 영화 명화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팬이 아주 많죠? 예, 양자경 씨가 우리나라의 팬이 당연히 엄청 많고 80년대에 이제 이분이 미스 말레이시아 한 이후에 그 성룡하고 CF를 찍으면서 연예인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예스마담이라는 영화로 네. 당시 홍콩 영화가 굉장히 인기 있을 때 여성 액션 스타의 대표주자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팬도 많고 인지도는 엄청났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홍콩 영화 나오면 주로 비디오를 빌려서 봤었는데 그렇죠. 양재경 씨 얼굴이 딱 타이틀에 붙어 있으면 일단은 빌려서 봤던 네, 듣지도 네. 따지지도 않고 그랬던 액션 스타였고 그 다음에 90년대 말에 다시 이제 결혼한 이후에 복귀해서 본드걸 역할로 007에 등장을 그러니까요. 했었거든요. 본드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본드걸이었죠. 그렇죠. 그 전까지 본드걸은 좀 이제 섹스 어필 위주로 나왔었는데 네. 양자경 씨는 그 제임스 본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액션을 소화해가지고 무술로 아주 그냥 제압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그때부터 월드스타로 거듭났고 또 와우 장룡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양자경 씨는 지난 2월 골든글로브에서도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했던 말이 다시 소환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배우 윤여정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this is also for all the shoulders that I've stand on, all who came before me, who looks like me, and all who are going on this journey with me forward. So thank you for believing in us. 나처럼 생겼고, 그러니까 아시아계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게 섰던 분에게 감사하다. 바로 이게
윤여정 씨를 뜻하는 거죠? 예, 윤여정 씨가 바로 미국에서 먼저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으니까 그 윤여정 씨가 아시아계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고 그 길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사진 설명 잠깐 하자면 왼쪽이 윤여정 씨, 그 옆이 양자경, 가운데가 이미경 CJ 부회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저런 사진도 SNS에 양재경 씨가 직접 올렸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 윤여정 씨 덕분에 이렇게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저게 또 유명한 말이 됐어요. 내가 맞설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준 그렇습니다. 저게 옛날에 뉴턴이 한 얘기인데 네. 본인이 내가 너무 혼자 잘난 게 아니라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 어깨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 어깨를 딛고 내가 더 높이 설 수 있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양재경 씨가 윤여정 씨 같은 사람들의 어깨를 딛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윤여정 씨가 과거 헐리우드에서 활동했을 때 그 당당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윤여정 씨가 당시에 할 얘기는 다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전까지 양재경 씨가 좀 위축된 모습이 있었는데 윤여정 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번에 이제 윤여정 씨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그 골든글러브 당시에 양재경 씨가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콕 찍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내가 헐리우드 왔을 때 사람들이 나보고 영어는 할 줄 아냐? 하면서 무시하더라. 또 자기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말도 할 줄 모르면서 네. 라고 얘기했거든요. 한국을 비롯한 한국이라고. 이렇게 한국을 콕 집은 거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뭔가 각별한 생각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양재현 씨가 과거에 미스 말레이시아 했다가 처음에 액션 영화 등장하면서 처음 배웠던 무술이 태권도였었거든요. 태권도부터 배웠다고 태권도 그러죠? 발차기부터 네.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고 한국에 여행도 자주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국을 언급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한국 영화인들하고도 작업하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네. 거인의 어깨. 그러니까 그 거인의 어깨를 빌려준 어깨를 딛고 자기가 올라갔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윤여정 씨가 뉴턴에 비유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양자경 씨와 윤여정 씨는 서로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공통점도 많다 이런 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윤현 씨가 여우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은 것이 미나리에서 받은 건데 그렇죠. 그것도 보면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요번에 그 양자경 씨가 상을 받은 것이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이 영화도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 그래요. 공통점이네요. 네,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분 다 적지 않은 나이에 최고건이 영화상에서 수상을 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두 분 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패션 센스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두 분 다 헐리우드에서 아시아계 배우의 유리천장을 깼다는 점. 그렇네요. 정말.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배우 양자경 씨가 남긴 소감 가운데 또 주목을 받은 말이 바로 나의 다음 목표들 중에 하나는 바로 봉준호 감독의 작품에 출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로 봐야 될까요? 저희 옛날에는요 홍콩 누아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주윤발 뭐. 그렇죠. 예. 주윤발도 있었고 영훈 본색, 유독화. 네, 예. 뭐 천녀유혼. 그런데 양자경 씨는 뭐 왕조연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틀리게 액션 스타, 쿵우 스타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하재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차기가 일품이었는데 네. 그 발차기를 태권도에서 배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태권도를 통해서라도 한국에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 무엇보다도 봉준호 감독을 감독으로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양자경 씨가 아주 명시적으로 다음번에는 한국의 봉준호 감독하고 같이 영화를 하나 찍어보고 싶다. 작품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양봉 커플이 또 오스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의 즐거운 상상입니다만은 봉준호, 양자경의 이 콤비가 네네. 아시아인 최초의 감독상 2번 이관왕 받는 거나 그렇죠. 야우주연상을 또 2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양자경 씨가 제가 보니까 봉준호 감독보다는 누님이에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누님 잘 모시고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한은 지금 순서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달 들어서만 3번째입니다. 김정은의 핵가방으로 추정되는 가방도 등장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습격 중대는 적 작전 비행장의 주요 요소를 가상하여 설정된 조선 서해상의 목표 수역에 위력적인 일제 사격을 가함으로써 자기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자신감 있게 과시했습니다. 탈북 고위외교관 1호이신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였습니다. 14일 오전 북한이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쐈는데요.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을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이게 어떤 기종인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됐죠? 뭐 단거리 미사일은 틀림없이 보이는데 단거리 미사일은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거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장년이라는 데서 쐈는데 우리 코앞입니다. 황해도 장년. 전선군단 최전방에서 네. 4군단에서 동해상으로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도발 위치나 수위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인데 이게 지금 한미 역대급 훈련이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 매체도 민감하게 반응들을 내놨거든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화력 습격 중대는 적 작전 비행장의 주요 요소를 가상하여 설정된 조선 서해상의 목표 수역에 위력적인 일제 사격을 가함으로써 자기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자신감 있게 과시했습니다. 발사 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바리사 영웅함이 조선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방금 나온 대로 우리를 뜻하겠죠. 작전 비행장의 주요 요소를 가상했다 이 말이 나오고 잠수함 얘기가 또 나와요. 네. 이러는데 참 다양한 방향, 다양한 방식 다 동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수지에서도 써보고 저수지 곁에서도 써보고 뭐 최전선에서도 쏴보고 잠수함에서 쏴보는데 이게 우리 훈련이 FS 훈련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훈련에 대응을 하려면 이전 같으면 북한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대부대를 동원해서 맞대응 훈련을 했는데 네. 지금 북한이 경제난이 심각하다니까 네네. 대부대 동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사일로 대응 훈련을 하는데 우리에 대한 견제, 맞불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3월 9일에서 3일 뒤에 12일 쏘고 또 이틀 뒤에 쐈는데 근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말 칵테일 같아요. 칵테일, 미사일 네. 칵테일 정말 미사일 칵테일.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진행 중인 그 역대급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견제성 도발이다.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들을 하던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훈련에 대응은 해야 되니까 훈련에 대한 대응이면서 우리 힘이 적지 않다. 여기에다 우리가 핵탄두까지 쏘면 당신들은 정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엄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한미 전력이라는 게 미군, 북한군 전력보다야 100% 더 우월한 거 우월하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어제 이런 6번째 미사일 도발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짜별로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그냥 마구잡이로 쏘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한번 이 정리를 해서 저희가 보자면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지입니다. 평양 용성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1월 1일 날 쐈어요. 한 달은 좀 조용했는데 순안 근처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숙천에서 이번엔 단거리. 그리고 3일 뒤에 김책 공대에 있는 그 김책시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화살 2형. 그리고 이제 한 달 넘겨서 3월에만 3번인데 남포, 신포, 지금 말씀하신 장현. 자, 이게 어떤 흐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미사일로 반격할 수 있고 미사일로 당신들을 괴멸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저게 지금 저거 돈으로 환산하면 저게 진짜 몇 천억짜리들을 하늘로 보내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난이 심각해서 지금 푹 뜯어먹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정도로 심각한데 저렇게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뭐 나를 봐달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견제도 있지만 한반도 문제에 좀 신경 써달라고 내가 북한이 여기 있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뭐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미사일 칵테일 같습니다. 아주 저런 각종 미사일을 쏘는 나라는 오직 북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주목을 받은 게 3월 14일 김정은이 주재한 군사회의에서 검은 가방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핵가방이라는 일단 추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예. 하지만 이런 가방이 전에도 나온 적은 있습니까? 저렇게 총참모장이라는 사람이 양손에 뭘 들고 나온 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왼손에는 서류 가방을 오른손에는 핵가방으로 추정되는 지금 좀 들고 간 가방이 있어요. 들고 들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오른손에 서류 문건을 도는데 제일 앞에서 또 총참모장이 이상한 가방을 하나 줬어요. 네. 들었는데 이거는 뭐 핵가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 안에 사실 책이 들어있는지 서류가 있는지 아니면 김정은 무슨 다른 물품이 있는지는 기호품이 몰라요. 있을 수도 있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암시하는 건 분명히 이게 핵가방일 수 있다 하고 암시하는 거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걸 민감하게 보는 이유가 미사일들을 저렇게 막 칵테일처럼 쏴대니까 그게 이제 전략 또는 전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것들이 기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찜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핵 지휘 통제 가방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따라다니다가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겁을 주려는 목적에서 그 어떤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은 아직 그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대비는 틀림없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가방은요, 북한 가방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 따라다니는 그 유명한 핵가방인데 이게 영어로는 뉴클리어, 그러니까 핵이잖아요. 네. 풋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식 축구 할 때 쓰는 그 공을 말하는 건데, 네. 자, 이 미국 핵가방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죠. 미국 핵가방은 저는 뭐 군사 보좌관이 항상 헬리콥터 탈 때나 비행기 타고 외국 갈 때나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네. 저기 이제 핵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언젠가 어디서 적국에서 쏘면 이제 반격을 하는 그걸 언제 어디서나 대통령이 있는 데서 대통령이 어떤 숫자 조합을 넣거나 하면 발사가 된다는 건데 가방이 커요. 총참모장 등 가방보다. 보기에도 훨씬 크네요. 북한이 저보다 더 정교하게 더 작게 만들었다는 것도 의심스러운데 네네. 어쨌든 북한이 암시하려고 우리한테 우리가 이런 것을 들고 있다는 것을 어쨌든 보여주려는 의도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미국의 이 뉴클리어 풋볼 안에는 블랙북이라 불리는 말씀하신 핵공격 옵션에 책자가 들어있고 네. 또 긴급방송 안내 절차가 담긴 폴더도 있고 미국 대통령이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핵 코드 카드. 이게 이제 비스킷이라고 네. 별칭이 붙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다 맞춰서 핵 발사를 언제 어디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미국 영화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 조합을 해서 이렇게 탁탁 넣는 거, 카드 꺾어 놓고 뭐 이런 건데 저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이 언제나 미군 통수권자의 곁에 항상 있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통일부는 김정은의 가방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신중한 입장이죠. 예, 신중한 입장이고 사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데 어쨌든 저게 저런 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미 연합훈련을 넘어서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견제하는 게 북한의 주목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급 실무 방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방문은 12년간 중단되었던 양자 정상 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내일 1박 2일 방문에 가서 뭐 이제 만찬을 2번 한다. 뭐 이 기시다 총리와 이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복원한다. 뭐 셔틀 외교도 이제 한 해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복원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이요.
여기에 무슨 개꿈이니 바락이니 하면서 아주 극렬한 또 반응을 보이죠. 반응을 보이는데 이거 왜 그래요? 사실 북한 지도부, 김정은 지도부가 가장 아파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한미동맹하고 한미일 삼각 공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동맹이 완전히 복원이 되고 있고 한미일 삼각 공조라고 하는 것이 강화되고 대통령이 어쨌든 누군가는 이 얽히고 설킨 매듭을 끊어야 되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뭐 이런 말 적합할지 모르지만 총대 메고 지지율 하락도 감수하면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3자 변제도 먼저 제안했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모든 데서 중요하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거 굉장한 결단이고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원장님 말씀에도 나오지만 북한이 한일 안보 공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전쟁이 뭐 전면전까지도 예상을 해서 이게 벌어졌을 때 후방 기지로서의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이라죠? 지금 일본의 유엔 사령부 산하에 7개의 후방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쓸 전략 물자들이 다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포탄, 미사일, 뭐 기름부터 시작이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으면 북한이 기습해서 들어와서 미사일로 공격하고 이런 거 폭격하면 그게 파괴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이 없으면 또 미국도 일본이 없으면 북한이 1차 타격 후에 반격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당하면 우리가 이제 정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 그게 공격 당해서 다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비행장을 다 핵으로 뭐 공격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일본에서 뭐 한두 시간이면 옮겨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가슴 아파하는 거죠, 사실은. 네. 이 주일 유엔군 사령부는 사실은요 역사가 좀 깊습니다. 6.25 때도 이 주일 미군 또 주일 도쿄 사령부가 아주 큰 도움이 됐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김일성이 뭐 두고두고 그때 그것만 없었으면 우리가 다 밀어붙여서 남한을 수중에 넣을 수 있었다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하는데 수차례 김일성이 군 간부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없었고 일본이 만약 후방기지 역할을 안 했으면 우리 부산까지 충분히 밀고 나갈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의 아주 철천지 원수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얼마나 통탄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네. 가슴 많이 아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더 사령관이 그 당시에 또 도쿄에 있다가 그렇죠. 6.25 때도 뭐 수시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전선 시찰도 하고 뭐 이승만 대통령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이 되게 부담스러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가더 원수가 그때 극동군 총사령관으로서 네네. 서울을 점령했을 때 북한군이 시흥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방어선을 치고 그러는 거로 메가더 원수가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걸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보세요. 엄청나죠. 벌써 북한군은 대구 내려가고 부산 내려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일본이 우리나라의 안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역으로 말하면 한국과 일본의 이 안보 관계 개선을 미국은 그야말로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이유 바로 그런 데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사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동맹국이 한국하고 일본이거든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껄끄덕거리고 삐그덕대면 미국으로서도 미국 안보에도 좋지 않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데도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풀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 즉시로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제 환영 메시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가장 친한 동맹국이 가장 귀중한 동맹국이 세 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어쨌든 권위주의 정권들이 도전 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동맹들을 더 강화하고 더 겹겹이 쌓아서 뭔가 사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도 우리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가까운 주변 나라들은 다 다른 체제고 다른 권위주의 체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본하고 한국이 가까워지면 미국으로서도 정말 괜찮고 전 세계 뭐 평화를 지키는 데서도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뭐 한반도 번영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본 가서 기시다와 뭐 아주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총리와 이 두 번의 만찬까지 하면서 이제 노포에 앉아가지고 뭐 128년 된 노포에서 오므라이스 같이 먹으면서 뭐 대화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한일 공조가 복원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4월 26일부터는 미국에 가서 국빈 방문을 하고 바이든과 만나서 이제 또
그 한미 봉조 예. 얘기가 나올 거고. 자, 그리고 5월 달에 히로시마. 이게 예. 이제 기시다 총리 고향이잖아요. 예. 여기서 G7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업저버로 초청을 받아서 예. 한미일 연쇄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3자 예. 정상회담이. 그렇다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일 삼각공조가 완전히 복원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정말 저는 일본이 조금 더 좀 강하게 좀 호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일부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가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저는 뭐 일본도 일정한 정도로 호응에 나서리라고 봐요. 그래서 네.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고 뭐 여러 제기되는 현안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 미국 가서도 또 다시 한번 만나서 한미 공조를 더 물샐 틈 없이 만들고 그리고 또 5월 달에 가서 한미일 또 3자 회담도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죠. 가서도. 예. 예. 그런 걸 보면 아마 북한으로서는 자기는 원치 않는 길로 자꾸 가니까 북한으로서는 계속 가슴 아픈 일만 생기는 거고 우리로서는 자꾸 친구가 생기고 모든 동맹들이 강화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를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 2022 국방백서에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더군요. 북한군의 병력 수가 남한군의 2.5배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북한군은 128만 명입니다. 한국군은 50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배가 조금 더 됩니다. 숫자로는? 예. 그리고 탱크 숫자도 북한군이 우리보다 2배고요. 항공기 숫자도 우리보다 2배고 네. 함정 숫자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네네. 근데 단 문제는 뭐냐면 북한제 무기 모든 것이 50년대, 60년대 러시아 무기 복제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그 23 같은 북한군의 주력기 같은 거는 비행기 엔진 수명이 200시간이래요. 그러니까 한미 훈련 같은 걸 강하면 맞대응해서 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훈련에 대응해서 쓰면 엔진이 전쟁이 일어나면 쓸 엔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러시아가 지금 그런 엔진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정신없잖아요.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대응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또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면 북한군이 내구력이 떨어져요. 우리한테 싸움을 걸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왜 자꾸 이런 무모한 싸움을 미국 같은 초대 강국한테 걸어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숫자와 군비의 이 장비 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내구력과 그 질이 문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첫날인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갖는다는 두 번의 만찬회동, 특히 128년 역사의 도쿄 노포와 경양식 얘기 이런 것 등 막전막후의 회담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